네, 방송 언어 2주차 2차시 영상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차시 수업에서 이제 방송 언어를 정의하는 여러 가지 관점에 따라서 살펴봤는데요. 이제 국어 교육학적 관점, 방송 미디어적 관점, 그리고 이번에는 방송 화자의 관점에서 이제 살펴볼 차례입니다. 여러분 방송 화자는 누굴까요? 기본적으로 방송 매체에서 소위 말해서 화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대표적으로 아나운서도 있을 수 있고 탤런트도 있을 수 있고 가수 여러 가지 연예인들이나 방송 관계의 종사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방송의 여러 가지 방송 언어를 생산해내는 생산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방송 언어를 정의하고 또 어떤 부분에 조심해야 하는 거를 아나운서의 입장에서 정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나운서의 입장이다 보니까 1차시 선생님이 이미 말했던 바와 같이 굉장히 언어에 예민하게 이제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2013년의 입장이기 때문에 조금 더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고전적인 아나운서의 입장에서 살펴보는 방송 언어의 정의는 어떠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3쪽입니다. 강의 자료 3쪽입니다. 방송 언어의 관점에서는 방송 언어를 어떻게 정의하느냐? 일단 브로드캐스팅 랭귀지다 이렇게 이제 언어 표현을 쓰셨고 영어 표현을 쓰셨고 방송을 통해 표출되는 음성 언어와 문자 언어를 말한다 해서 문자 언어가 구체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사실은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제 과거에 물론 자막이 있었어요. 자막이 있었습니다. 자막이 있었지만 여러분들도 아니면 고전적인 대한뉴스 같은 데 자막이 있었지만 사실은 요즘은 어떤 때는 보면 자막이 굉장히 이끌어 나가는 그런 역할이 크고 간혹 드라마에서도 만화적 자막을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죠. 요즘에 선생님은 아직 웹드라마라는 거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웹툰은 본 적이 있는데 웹드라마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우리 학교 공간 쉐어링이라고 해요. 왜 여러분들 공간 쉐어링이 뭐냐면 공공기관들 특히 대학들이 강의실이 비어 있을 때 또 혹은 협조를 요청할 때 비용을 받고 예를 들면 어떤 드라마에서 교정을 빌리고 싶어 한다든지 강의실을 빌리고 싶어 하는 그런 것을 공간 쉐어링이라고 하는데 이제 우리 학교에서도 웹드라마 촬영을 한 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웹드라마는 본 적이 없지만 아마 여러분들은 본 적이 있어서 웹드라마는 자막의 역할이 굉장히 크더라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나라는 현재 우리 방송뿐 아니라 대부분의 방송이 드라마가 나오면 출연진들이 미리 이렇게 소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드라마가 진행이 되는데 이 경우에는 웹드라마의 경우에는 훨씬 더 주인공을 소개하거나 이런 것들도 훨씬 더 강력하다, 좀 더 자막이 좀 더 많이 쓰인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나운서다 보니까 문자 언어, 음성 언어를 구별하게 되고 언어학자와는 다르지만 언어학자 앞에서 봤던 PD와는 달리 이런 문자 언어를 이야기하면서 두 가지 측면에서 방송 언어를 규정했다는 데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 언어는 일상 언어와 그 특징을 기본적으로 언어니까 공유하지만 달리하고 독특한 형태다. 또 특히 이 방송 언어는 순화와 표준화를 위한 노력.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선생님은 국어학자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국어학자도 있고 영어학자도 있고 일어학자도 있고 프랑스어학자도 있겠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을 모두 언어학자, 링기스트라고 하는데 언어학자라고 하는데 이 언어학자는 언어를 이제 관찰하고 그 다음에 분석하고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설명을 합니다. 관찰하고 분석하고 설명을 해요. 근데 이 설명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예를 들면 요즘엔 어두에서 경음화가 많이 일어난다. 꽈사무시라고 한다. 깨부락지라고 한다. 이런 어두 경음화가 많이 일어난다. 관찰을 하고 어떤 상황에서 많이 일어나고 왜 이러한 어두 경음화가 일어나느냐를 설명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경음의 발달이 늦었기 때문에 지금 경음이 더 세력을 확대하는 것 같다라는 어떤 explanation, 설명을 합니다. 이게 언어학자의 몫이에요. 그래서 언어학자들은 언어 현상을 분석할 때 관찰적 충족성, 그
그다음에 분석적 충족성, 설명적 충족성을 완성해야 돼요. 이런 것을 기술한다, describe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언어학은 순수 언어학,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은 descriptive linguistics,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여러분 describe는 아마 기술하다라고 하면 이제 기록할 기자 쓰는 그런 기술 말을 하는데, 묘사 기술,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그림 그리듯이 글을 쓴다라는 뜻이에요. 간단히 말해서 경험화가 일어나면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서 환경, 뭐 빈도 이런 것을 기술하는 거예요. describe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순화라든지 표준화라든지 하는 것은 옳고 그름의 개념이 들어가죠. 가장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옳다 그르다를 생각하는 언어를 보고 옳다 그르다를 생각하는 것이 맞춤법 같은 거예요. OX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옳소, 그라피, 옳소라고 하는 어근은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거죠. 오른쪽으로 그라피를 맞는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어떤 그 규범에 대한 것, 그러니까 잘못된 것을 바르게 고쳐야 한다라는 관점으로 보는 것을 규범 언어학이라고 해요. 영어로는 prescriptive linguistics라고 합니다. prescriptive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약국에 가면 prescription이라고 딱 쓰여 있어요. 제조, 조제 이렇게 되는 뜻인데, 여러분 약을 언제 조제해서 제조해서 먹어요? 몸이 정상일 때 아니면 비정상일 때? 비정상일 때 약을 먹죠. 언어가 비정상이라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잖아요. 잘못됐으니까 규범에 맞게 처방하겠어 라는 뜻에서 규범 언어, prescriptive linguistics예요. 그러니까 방송 언어는 순수하게 어떤 언어적인, 그러면 기술 언어학자인 선생님의 입장에서는 욕설도 언어 연구의 대상이에요. 뭐 욕설에 쓰여 있는 뭐 어떤 자음이나 모음이 특별히 나쁘거나 옳거나 뭐 그르거나 이게 아니잖아요. 그런 어떤 언어 대상 형태소나 단어일 뿐인 거예요. 그러나 이런 방송 언어, 포괄적인 규범 언어, 학교 문법들은 옳지 않은 것을 바르게 고치는 prescriptive linguistics, 규범 언어학의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나운서시다 보니 더욱더 이 저자는 그런 부분, 순화와 표준어. 그러니까 순화라고 하는 것은 비속어라든지 언어라든지 은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또 외래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바꾸는 것을 순화라 하고, 표준어는 이제 물론 이런 것들도 포함하지만 방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표준화하는, 이런 것을 방송하자들이 노력을 해야 된다 이제 하는 얘기죠. 그래서 뭐 가장 이 어떤 그 규범 언어에 대해서 정확한 표현을 구사하는 사람들은 이런 국어학자, 음성 의문론자가 아니라 방송에 종사하는 특히 아나운서들은 굉장히 정확한 화법을 구사하고 사실 그 실제의 지식을 떠나서 굉장히 그 말하는 화법만으로도 우리에게 신뢰를 얻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이제 면접이나 뭐 이런 것을 대비할 때는 아나운서들의 멘트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영상도 찍어보고 또 거울 보고 연습하면 훨씬 더 좋아질 거예요. 타고난 게 있어서 사람마다 그게 뭐 또 쉽게 되는 사람도 있고 또 목소리의 차이도 있겠지만 그래도 노력하면 조금 더 정확한 화법을 구사하게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뉴미디어와 방송 언어. 자, 선생님이 지난 차시에서 TV와 라디오는 올드 미디어다 라고 했어요. 클래식 미디어는 이제 책이겠죠. 뉴 미디어가 나왔습니다. 뉴 미디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러분도 알다시피 다양한 그런 어떤 그 매스 미디어들이 미디어 혁명을 통해서 이제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뭐 제3의 물결이니 뭐 이런 등등을 얘기하면서 어마어마한 대중문화, 새로운 형태의 미디어 중심의 대중문화, 매스컬처 혹은 파퓰러 컬처가 형성되기 시작했죠. 사실 요즘은 과거에 비해서 이 언론적 종사자들이 굉장히 그 힘을 갖게 되는 직업이 된 것 같아요. 직업이 된 것 같은데 그 이유는 뭐냐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그만큼 지대하다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과 나도 미디어를 통한 만남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전통적인 방식의 강의 방식을 선택하고 있지 않고 어찌 보면 일종의 방송 언어, 즉 미디어 언어를 선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다른 형태의 미디어들이 나오게 되면서
그래서 한국어를 기반으로 하는 통신 언어, 사이버 언어, 네, 이렇게 뭐 괴물로 변해가고 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왜 우리가 흔히 인터넷에서 사용하는 이런 지금 이렇게 워낙에 미디어가 많다 보니 정말 이렇게 표현들이 되게 이렇게 좀 거칠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보면 조금 그런 부분들에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어른들이 그런 본보기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정치인들이나 이런 TV에서 메인 뉴스를 차지하고 있는 정치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는 그런 멘트나 표현들이 너무나 거칠고 너무나 예의 없고 뭐 소리 지르고 욕하고 이런 거를 보다 보니 단순하게 학생들 보고 게임 언어에서 욱한다더라 이렇게 비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나. 언어 사용이 건전해져야 하는 것은 분명한데 이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미디어의 어떤 미디어 혁명을 통해서 우리가 다양한 어떤 그런 뭐 정말 국경을 넘어서는 다양한 어떤 문화들을 수용할 수 있는 기회는 갖게 됐지만 이런 어떤 언어 정책상으로 이 모든 다양한 어떤 좋지 않은 언어 변이를 규범성으로 제재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언어 사용이 상대적으로 좀 질적 저하를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강단에 서신 교수님들이나 교사들조차도 절대로 그러면 안 되는 사람들조차도 굉장히 차별적 언어, 폭력적 언어 이런 사용하는 경우들을 많이 볼 수가 있잖아요. 사실 듣는 사람이 상처를 받는 것은 분명하지만 자기 자신의 인격을 정말 깎는 일이라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그러지 않았으면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이분이 이제 아나운서로서 방송 언어의 조건을 이제 제시를 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씀을 하는데, 네, 방송 언어는 문화적인 특징보다 상대적으로 실제로 이제 뒤에서 배우겠지만 대개의 경우 우리가 생활을 하는데 언어 생활에 한 75%뭐 이제 미국의 경우 예가 뒤에 나오겠지만 그러니까 70%에서 80%는 국어고요. 이제 우리가 쓰기 읽기는 상대적으로 그 나머지 부분이죠. 근데 좀 더 정확한 정보전 쓰기나 읽기나 이런 부분들은 규범성이 훨씬 더 강제되기 때문에 우리가 잘 뭐랄까 좀 더 철저한 반면에 우리가 국어 상황에서는 또 상황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서 나의 대화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좋지 않은 화법을 사용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방송 언어의 조건은 네. 규범에 맞는 표준어다. 사실 이분이 말하는 방송 언어는 엄밀한 의미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미디어 언어까지 포괄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어요. 조금 나아간 것 같습니다. 규범에 맞는 표준어다. 네. 네, 그래서 여기에 보면 1988년에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 표준어 구어다 보니 맞춤법보다는 이제 표준어 얘기를 하는데 이 국어연구소라고 되어 있어요. 1988년. 네, 이게 예전에 안국동에 이제 조그만한 연구소로 있다가 지금 이제 국가 학생들이 좀 학예관이나 학예사로 이제 취직하고 싶어하는 국립국어원으로 네, 국립국어원장은 차관보급이 되죠. 네, 그래서 지금 저쪽에 방화동 쪽에 큰 기관으로 있고 여기서 국어기본법도 제정했고 아마 여러분들 뭐 이제 사전에서 보면 뭐 누리집 이제 대형 국어 사전이죠. 네, 그런 것들도 이제 지금은 국어연구소가 아니라 국립국어원 그래서 그 전신입니다. 네, 다음 4쪽으로 가겠습니다. 4쪽. 우리가 앞에 구인한 선생이나 이영돈 PD도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해하기 쉬운 말입니다. 사실 우리가 요즘 TV에서 보는 좋은 강의들을 보면 반드시 그러니까 아주 전문적인 개념을 소개해야 하는 경우는 있지만 그분이 전달하는 표현 방법은 되게 이해하기 쉬운 말이죠. 물론 거기에 배경이 되는 데는 정확한 발음이나 이런 것들도 있지만 그거는 좀 개인차가 있는 반면 이제 일단은 어휘 표현을 굳이 어렵게 선택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해하기 쉬운 말, 네. 그래서 특히 이제 청각을 통한 전달에 의존하기 때문에 발음이 분명해야 된다. 네, 발음 연습 그래서 탤런트들이 연필을 끼고 발음 연습을 한다 하는데 사실 이렇게 간혹 보면 유튜브의 영상들을 봐도 너무 컨텐츠나 내용은 재밌는데 발음이 되게 거슬리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참 그럴 때는 좀 본인이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이제 안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개의 경우 이런 부분들이 좀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세 번째는 시청자 중심의 경어. 네,
사실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러분들 아나운서들이, 앵커들이 해요체를 쓰는 경우도 없죠. 네, 습니다체라든지. 네, 그래서 시청자 중심으로 경어를 쓰는 것은 당연하죠. 물론 프로그램에 따라서 굉장히 이제 어떤 친근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쓰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도 잘 가려서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 품위 있는 말, 욕설이나 은어를 써서는 안 된다. 뭐 이런 것들이죠. 네. 그 다음에 5번. 네, 이번에는 5번. 수식어 사용의 억제. 네. 방송 언어는 화려하거나 열별을 토하는 웅변조의 문장처럼 관용어나 부사어를 많이 쓰면서 절이나 구가 중첩되는 긴 문장이어서는 곤란하다. 여러분, 글이든 말이든 너무 긴 만연체는 썩 좋지가 않아요. 자소서나 면접에서 좋은 점수를 받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일단 첫 번째 두괄식이에요. 그리고 내용이 길어졌을 경우에는 양괄식, 수미상관이라고 하죠. 어려운 말 쓰지 말라고 했는데 수미상관이라고 해서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나의 주장이나 내가 어떤 사람인지 혹시 나를 면접하는 경우에는 한번 뒤에 정리,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나는 이것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 흔히 말해서 얘기 다 하고 귀납적인 미괄식으로 결론을 내리는 거는 끝까지 안 읽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되게 불리하죠. 그러다 보면 이 문장이 또 문장뿐 아니라 발화의 내용이 너무 길면 좋지가 못해요. 그래서 이거는 글을 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짧으면 어떠냐? 이것을 문장 호흡이 짧다고 하거든요. 짧아도 안 좋아요. 짧아도 좋지 않고 그래서 자기가 자기 글을 분석을 할 때 교정 내 글을 여러분들 좋은 글을 쓰고 앞으로 살면서 어디든 취업을 하면 그렇게 글 쓸 일이 많아요. 그렇게 글 쓸 일이 많은데 문학적인 글쓰기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사실 레포트라든지 보고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잘 쓰고 뭐 여러 가지 PPT를 사용한다든지 한글 프로그램을 쓴다든지 이런 어떤 프로그램을 잘 운용을 했을 때 이제 큰 그 역량으로 보여요. 별거 아닌데 자잘한 것들에서 역량이 보이게 되거든요. 그런데 가장 좋은 방법은 내 글을 꼭 반드시 프루프리딩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검증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다 보면 내 글의 문제점도 보이고 그러면서 글을 잘 쓸 수 있는 노하우가 생겨요. 선생님이 만연체를 쓰는 사람이었어요. 만연체를 쓰면 주술호응이 안 되죠. 네. 구어는요. 주술호응 쉽지 않습니다. 근데 구어는 컨텍스트 클루라고 하는 게 있어요. 서로 그 상황에서 이해가 되고 여러분들 내가 약간 발화실수를 해도 책도 있고 그 다음에 강의 자료도 있으니까 이건 뭐 넘어가게 돼요. 약간의 발화실수 예민하지 않죠. 네, 문어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문체론에서 방송 언어의 특징을 말한다. 문체론이 내 문장의 스타일이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문체론에서 말하는 것을 보면 뭐 강건체, 뭐 우유체, 네, 이렇게 그 강건체가 아닌 부드럽고 우아한 우유체여야 한다. 너무 물론 강건해야 할 때도 있기는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그 다음에 화려체가 아닌 건조체 혹은 평명체, 만연체가 아닌 간결체여야 한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특히 아나운서 같은 경우는 뉴스 전달을 많이 하고 교양 프로그램에서 정보 전달을 하잖아요.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정보 전달, 우리가 언어를 사용할 때 여러 가지 기능이 있어요. 1차적인 기능이 지시적인 기능이거든요. 지시적인 기능은 뭐냐? 이것은 무엇입니까? 저것은 무엇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정보를 전달하는 1차적인 기능이에요. 물론 마지막 기능은 포에틱 펑션이라고 해서 시적 기능이 있어요. 그건 다른 차원이잖아요. 그래서 정보 전달을 생각하면 이런 것을 고려를 해야 되고 예를 들면 우리가 MC들 같은 경우도 뭐 유재석이나 이런 사람들이 오래 살아남는 데는 나름대로 굉장히 정확한 발음이라든지 또 의사 전달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필요로 하는 것 같아요. 강호동 씨 같은 경우가 유재석 씨와는 좀 다른 차원에서 MC를 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잘 보면 한쪽은 표준어를 쓰고 한쪽은 방언을 사용하고 있고 또 그리고 상대적으로 의사 전달 능력에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약간 유재석 씨가 좀 더 교양적인 프로그램에 좀 더 적합하고 강호동 씨는 상대적으로 훨씬 더 오락적인 예능적인 속성이 더 맞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도 느낄 겁니다. 네, 그 다음 6번째는 구어적 음운 생략. 네. 구어를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음절을 생략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우리가 하였다, 되었다 이러지만 실제로 말할 때 그리하였다. 그렇게 말하지 않죠. 그래서 이런 어떤 음운의 생략 표현들, 이영호입니다, 이영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이게 이런 경우 음운을 생략하더라도 분절음 하나하나는 또박또박 발음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런 것들. 그 다음에 감탄사의 억제.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이건 프로그램에 따라 좀 다른데, 이분은 이제 아나운서다 보니까 너무나 이렇게 감정적인 그런 표현들을 대변하는 것을 감탄사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다른 프로그램들은 또 우리가 흔히 말해서 리액션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잖아요. 오죽하면 뮤비 리액션 영상도 있는데, 그 컨텐츠에 따라 조금은 다르겠죠. 그 다음에 8번째, 조사와 용언의 제약. 네, 여러분들 문어적 조사와 구어적 조사가 있어요. 선생님이 예를 들면 A라는 친구한테 이 책 B한테 전해줘 그럴 때 뭐라고 그래요? 아무개야, 영미야, 철수한테 이 책 좀 전해줘. 철수한테라죠. 그쵸? 철수에게라고 잘 안 합니다. 네. 사실 써도 무관하고 쓸 때도 있어요. 그리고 물론 문어로도 한태를 씁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빈도조사를 해보는 에게는 같은 역격조사, 에게와 한태는 모두 역격조사지만 에게는 훨씬 문어적이고 한태는 훨씬 구어적입니다. 그렇죠? 네. 예를 들면 너하고 함께 갈게, 너랑 함께 갈게, 랑이나 하고는 와보다는 훨씬 구어적이라는 것을 느끼겠죠? 그러니까 뉴스 같은 데서는 당연히 이렇게 좀 더 문어적인 표현을 쓸 수 있겠지만 예능 프로그램이나 이런 건 좀 다르겠죠. 여기서는 지금 격식체, 비격식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격식을 지킬 때는 사실 포멀한 스타일이 훨씬 문어적이에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포멀한 격식체의 발화일수록 좀 더 문어적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아나운서들이 합니다체를 쓰잖아요. 근데 평상시에 잘 쓰나요? 그렇지 않죠. 강의도 선생님이 강의를 하기 때문에 합니다체를 씁니다만은 그래도 대개의 경우는 너무 딱딱해지니까 조금 더 자연스럽게 하고 강의실에서 여러분을 만났다면 아마 반말도 많이 썼겠죠. 근데 지금은 반말을 도저히 안 쓰게 돼요. 일대다에 좀 뭐랄까 그런 훨씬 이제 영상으로 전달하다 보니까 격식체를 갖추게 된다라는 뜻이 되죠. 9번째는 간략한 수의 표현. 네, 이렇게 해서 수사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네, 이런 것이 개략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낫다. 예를 들면, 억 단위, 백 단위의 그 마지막 일자리까지 정확하게 말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125억 어쩌을 한다면 125억 정도로 끊어서 그렇게 표현을 한다. 그러니까 이제 아나운서들은 들어가기 전에 그 대본 연습을 하고 또 실수할까봐 앞쪽에 프롬프트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당연히 논리적 표현. 네. 그래서 여기서 이분은 그래도 나름대로 시에 비유한다면 신문 문장은 산문식, 방송 문장은 정형시다. 네. 이렇게 아무래도 이런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6쪽으로 넘어갔습니다. 6쪽으로 넘어갔는데 호흡과 억양 등 음성적 표현에 맞도록 짠다. 여러분들이 아나운서를 하는 친구들이 아니라면 대구 면접이나 이렇게 발표를 준비할 때는 물론 선생님도 매 강의 시간마다 그래야 하겠지만 네, 사실 좀 그러기는 쉽지 않고요. 아주 중요한 그런 발표나 이럴 때는 어디서 호흡을 하고 어디서 끊고 어디서 억양을 올리고 그런 것들을 다 준비를 해야 되죠. 그런 것들을 꼼꼼하게 하는 것이지 연설문이에요. 연설문인데 연설문 얘기는 나중에 또 교재에서 나올 테니까 살펴보도록 하죠. 네, 여기서 이제 김상준 아나운서의 그 아나운서라는 그 책에서 나온 그런 방송 언어의 규정과 방송 언어에서 지켜야 할 여러 가지 특징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이제 6쪽으로 넘어왔고요. 네, 6쪽에서는 아까 우리가 1차 시에서 방송 언어는 미디어 언어보다 좀 더 좁은 개념이고 옛날 개념이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다음에 이제 뒤에 가서 얘기를 한다 했는데 이제 이번 차시에서 방송 언어와 미디어 언어의 차이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미 말을 했다시피 이제 미디어가 단순하게 책이라든지 또 TV라든지 라디오를 넘어서게 됐어요. 그래서 미디어 언어라고 하는 것은 미디어에서 사용되는 언어를 모두 칭하는 거예요. 자, 그건 굉장히 간단하죠? 그럼 미디어가 뭐냐는 거예요. 자, 2021년 현재의 미디어란 고전적인 신문, 책,
텔레비전, 라디오, 잡지, 거기다 인터넷, OTT 뭐 대부분 알겠지만 오버 더 탑이라고 하죠. 셋톱박스. 우리가 이제 셋톱박스를 두고 보는 뭐 케이블이라는 채널, 또 뭐 그다음에 넷플릭스, 뭐 웨이브 등등 굉장히 많죠. 이런 다양한 영역에서 여기서는 지금 얘기를 인터넷 안에 포함을 시켰지만 그 인터넷 안에 뭐 어마어마한 것들이 다 들어있겠죠. 네, 뭐 SNS를 포함하여 네, 그거를 포괄하는 그런 뭐 유튜브라든지 뭐 그런 걸 포괄하는 얘기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네. 이런 것들을 다 포괄합니다. 사실 아마 여러분들은 나보다 훨씬 더 이제 또 젊은 세대들이다 보니까 내가 모르는 뭐 여러 가지 사이트들, 또 사이트마다 뭐 요즘 보면 뭐 메가레 언어, 일베 언어, 뭐 DC 언어, 온갖 뭐 그래서 어떤 뭐 사이트에서는 뭐 누구를 지지하네 뭐네 이런 얘기들까지 나옵니다. 사실 이제 여러분들보다는 이런 부분에 대한 그런 어떤 정보는 좀 적은 편이지만 그래도 뭐 어쨌든 요즘은 나이 드신 분들도 뭐 유튜브도 많이 보시고 너무 보셔서 이제 막 그 정치적 성향이 이상해지시는, 왜 알고리즘을 잘 모르시는 게 70대나 80대 되신 분들도 유튜브에 빠지시는 분들이 계세요. 재밌잖아요. 그런데 이제 선생님도 예전에 그 경험이 있어요. 선생님이 개고양이를 좋아하는데 개고양이 영상을 봤더니 계속 그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리즘 때문인데 그 생각은 못하고 야, 이거 유튜브는 개고양이 영상이 엄청 많은가 보다. 네. 이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은 그래서 막 정치적인 것들 관심 있으신 분은 대한민국 의견은 다 이건가 보다. 그래서 또 심하면 검증되지 않는 음모론에 빠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정말 이제 전 세대가 다양한 미디어 언어를 누리게 된 것으로 보여요. 자, 이 경우에 언어는 문자나 음성 형태의 언어는 물론 음조, 억양, 표정, 몸짓으로 전달되는 준 언어 또는 비언어도 포함을 하게 됩니다. 자, 어떻습니까? 영역이 굉장히 이제 넓어졌죠. 간단히 말하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바디 랭귀지고 랭귀지 제스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도 언어학에서 이것을 다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를 들면 억양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가 지금 강의실에 있다고 쳐봐요. 근데 그 어떤 친구에게 선생님이 불 켜라고 했어요. 자, 근데 불 켜. 이런 억양과 불 켜, 불 켜? 굉장히 다르죠. 억양 하나에 우리가 문어로 봤을 때랑은 굉장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라든지, 뭐, 나도 모르게 뭐 손가락 욕을 쓴다든지, 뭐 이런 것들도 사실 지금 거의 이제 규범 언어적으로, 이제 말하자면, 뭐랄까요. 필터링이라고 합니다. 걸름이 전혀 이렇게,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편리와 우리가 다양한 것들을 누리는 만큼 또 좋지 않은,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야 성인이 됐으니까 그래서 걸러서 보겠지만 아까도 말했지만 연세가 지긋하셔도 그렇게 뭔가 잘못되게 판단하실 수 있지만 아이들은 어떨까요? 아이들 같은 경우 뭐 굉장히 잘못된 자극적인 성적 영상을 보게 된다든지, 물론 이제 성인 인증 같은 것이 있지만 참 나쁜 거는 쉽게들 봐서 어떤 식으로든 뚫고 들어와서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뭐 정말 조금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준언어나 비언어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고전적인 랭귀지 제스처를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미디어 언어와 방송 언어의 차이를 정리를 해보면, 네. 다음 단락이죠. 이쪽에 다음 단락입니다. 과거 방송어라는 용어가 더 일반적으로 사용이 되었는데 요즘은 단순히 방송 이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매체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미디어 언어는 방송 언어를 포함하는 더 큰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고, 미디어의 성격에 따라 그 미디어가 뭐냐에 따라서 기존의 방송 언어와는 전혀 다른 특성을 보이기도 한다. 그래서 웹드라마의 경우 방송 드라마와는 달리 자막의 역할이 큰 부분을 차지하기도 한다. 자, 그래서 이게 요 자막 얘기가 이제 나중에 우리가 이제 잘 다루게 될 텐데, 자막은 문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아까 구어 합법과 문어 합법에 이거 방송 언어니까 미디어 언어라면서요 구어만 해야 되는데 왜 갑자기 정수법 맞춤법 띄어쓰기 이 얘기까지 나옵니까? 재미없게 학생들이 재미없어 해요. 맞춤법 띄어쓰기는 국어학하는 저도 재미없습니다.
네, 그래서 특히 이제 자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큰 역할을 하는 그런 미디어가 있기 때문이죠. 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미디어 언어는 과거의 방송 언어와는 달리 상호작용이 생겨버렸어요. 상호작용이 생겼다는 것은 뭐냐면, 자, 과거에는 드라마 제작자가 지금은 꼭 정해진 시간에 생방송 안 봐도 되죠. 생방송 안 봐도 되고, 뭐 그냥 핸드폰으로 나중에 재방 봐도 되고, 또 TV로 본다 하더라도 뭐 스케줄 봐서 재방 봐도 되고, 또 거기다 또 한 가지 어떤 게 있어요. 다양하게 뭐 예를 들면 뭐 TV 프로에서도 막 그냥 그 뭐죠? 그 돈 뭐 몇십 원 내 가지고 막 자막에 올려서 의견을 내기도 하고, 자신의 의견을 뭐 누구 뭐 음악 프로에서 누구 멋있어요, 뭐 어떤 오빠 생일 축하해요, 막 올라오죠. 여러 가지 방식이 가능해진 거예요. 요즘은 뭐 공연도 뭐 여러분들 뭐 나는 지금 유튜브 영상 올리지만 줌을 사용하기도 하고, 그래서 과거 방송은 방송 제작자가 어느 정도 일방적으로 컨텐츠를 전달하면, 지금은 다양한 플랫폼으로 확장되면서 제작자와 시청자의 양방향적인 그런 소통, 더 나아가서 막 시청자끼리의 어떤 그런 그러한 멀티 디렉셔널한 소통이 만들어지게 돼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실시간 댓글이라든지 생방송 채팅에 올라온 글은 미디어 언어일까요? 아닐까요? 자, 우리가 앞에서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개념을 규정하고 정의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럼 미디어 언어라고 하면 미디어 언어는 미디어에서 사용되는 언어인데, 그럼 미디어는 뭐냐는 거죠. 그러면 이 경우 굉장히 다양한 우리가 연구 대상으로 해야 할 미디어 언어의 범위를 고민해야 하는 것이고, 아직 정확하게 정의되지 않았어요. 너무나 이 미디어들이 확장되고 있는 상황이고 플랫폼들이 다양해져서 그렇습니다. 근데 이러한 상호작용은 굉장히 재밌어졌죠. 일방적으로 정보를 받지 않게 된 거예요. 예를 들면 뉴스 같은 경우도 너무 안 믿어서 탈일 만큼, 과거에는 우리가 뉴스에서 전달하면 광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지 몰라요. 우리는 나중에, 지금은 광주 시민혁명이라고 하지만, 광주혁명이라고 하지만, 그때 무슨 일이 있는지도 몰랐던 거예요. 대학 들어가면 대학생들이 사진 보고. 네, 이런 식으로 방송 제작자가 전달하는, 그래서 이제 특히 군사정권 시절에 검열을 통해서 어떤 굉장히 그 관용적인, 어용이란 말도 했어요. 그러한 방송 프로그램들이 나가게 됐었던 것이거든요. 그래도 모르는 거죠. 모르게 되고 그게 진리라고 생각할 수 있고, 새로운 정보를 알 수도 없고, 소통이 안 되고, 아니라는 걸 알아도 어디 얘기를 할 수도 없고. 네, 그런데 지금은 보다시피 단순 그 시청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비자였던 독자나 시청자가 방송의 생산에 참여하고 능동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엘빈 토플러가 이것을 프로슈머, 생산자이자 소비자이자 생비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여전히 물론 지금 다양한 컨텐츠, 나도 지금 어떻게 보면 컨텐츠를 운영하고 생산하는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막강한 파워는 공중파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주 생산자로서의 미디어 운영자는 편집의 권한과 여가의 책임을 가진다는 사실을 명심을 해야 하고, 이러한 부분이 미디어의 윤리와 책임의 문제로 이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언어를 얘기하니까 언어 사용이 가져올, 옳지 않은 언어 사용이 가져올 파급 효과에 대해 생각을 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컨텐츠들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는 유튜버로 활동하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건전하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구태의연한데요. 좋은 콘텐츠, 좋은 정보를 전달하는 그런 인류에게 도움이 되는 콘텐츠를 만드는 데는 아주 이 미디어 언어의 어떤 그런 생산자로서의 권한과 책임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2차 시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3차 시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